새벽 4시 저는 남편의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장례식장의 국화향이 옷에 배어 있었고 손끝은 차가운 문고리를 잡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이 공간에 들어가면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오래된 책 향기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평생 성실한 회계사로 살았고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우리에게 재산이라고는 이 아파트 한 채와 적금 몇 천만 원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늘 검소했고 외식 한번 하자는 제 말에도 돈 아껴야지 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기에 저는 우리가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즐겨 쓰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달력에는 병원 예약 날짜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남편이 쓰러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영수증들, 업무 서류들, 가족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책 뒤편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한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갈색 봉투는 테이프로 여러 겹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계좌 내역서라는 글자가 봉투 겉면에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금 잔액란에는 87억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을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여 명세서, 투자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들이 봉투 안에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남편이 지난 20년간 비밀리에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남의 빌딩 지분, 판교의 상가 건물, 그리고 우량주 주식들, 모두 제 이름도 아들 이름도 아닌 남편 명의의 비밀 계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남편은 이 사실을 저에게조차 숨겼을까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사이에 낀 오래된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때가 되면 그 문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남편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유산 정리건으로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 돈의 존재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숨겨야 할까요? 남편이 숨긴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는 왜 이렇게 서둘러 유산 정리를 하자는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저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를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너무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제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유산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시가 약 12억 원, 그리고 예금 3천만 원입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어머님이 계속 사시고 예금은 민준이가 받는 걸로 하죠. 너무나 매끄러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만 계속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은 어두웠고 뭔가 말하고 싶어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서류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회사가 요즘 정말 어려워서요. 투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어머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생각은 어떠니? 아들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사업을 잘못해서.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6개월만 빌려주시면 돼요. 금방 갚을게요.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려우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이 8억 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규모를 생각하면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8억이나 필요한 거니? 며느리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공장 증축하고 설비 들여야 해서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작은 인쇄소였습니다. 공장 증축이 필요할 만큼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87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통장 사본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이 돈을 숨긴 이유가 혹시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아들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가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낯선 남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그 8억 원이 사업 자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였던 걸까요? 이 돈을 함부로 내줘서는 안 되겠어.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서연이를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제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마다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으며 때로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서연이의 대학 선배였고 둘은 2년 전부터 만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가
이미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던 걸까요?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둘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부부 사이 요즘 어떠니?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3년 전부터 주식 투자에 빠져 있었고 아들 몰래 카드론과 대출을 받아 주식에 쏟아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빚이 현재 5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5억이나?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서연이가 계속 숨겨왔던 거예요.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8억 대출받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사업 좀 살리려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가 요즘 자주 만나는 남자 알고 있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서연이 오빠요. 대학 선배인데 금융 쪽 일한대요. 빚 문제 상담받고 있어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본 장면이 오해였던 걸까요? 하지만 탐정 보고서에는 분명 이혼 상담 내역이 있었습니다. 뭔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87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다 주기에는 며느리가 믿을 수 없었고 숨기고 있기에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남편의 메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때가 되면 혹시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요? 저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맨 밑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대체 무슨 말을 남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남편의 단정한 글씨체가 편지지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미안해요. 평생 당신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이 돈은 사실 내가 번 것이 아니에요. 20년 전 내 친구 강태수가 사업 자금으로 30억을 맡겼어요. 그 친구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불려 친구의 유지를 이어가려 했어요. 87억이 된 이 돈은 원래 친구의 고향 마을에 장학재단을 만들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 민준이를 잘 살펴주세요. 며느리 서연이를 조심하세요. 그 아이는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민준이는 착하지만 약해요. 당신이 지켜줘야 해요. 이 돈을 아들에게 줄지, 친구의 뜻을 이룰지, 당신이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당신이라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어요. 평생 고마웠어요, 여보.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제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것들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혼 생각하고 있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저는 탐정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네가 변호사랑 상담한 것 다 알아. 5억 빚도 알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이한테는 말 안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빚 5억. 내가 다 갚아줄게. 대신 민준이와 이혼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투자 같은 거 손대지 마.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줘. 그게 내 조건이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숨겼습니다. 5억을 갚아주는 대신 87억의 나머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쓸 것이라는 사실을요. 남편의 친구 강태수, 저는 그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강태수는 남편의 대학 동기였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동료였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저는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었고 사고 경위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회사의 동업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정훈, 현재 중견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강태수가 사망한 직후 회사가 이정훈에게 넘어갔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당시 회계를 담당했고 회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강태수가 남긴 30억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립탐정을 통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강태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정훈이 회사를 독차지하기 위해 강태수를 제거했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침묵했던 것입니다. 대신 남편은 친구의 돈을 지키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기다렸던 겁니다. 여보, 당신은 20년을 이렇게 기다려온 거였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못다한 일을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며느리에게 준 5억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표는 이정훈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2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 속에는 당시 회사 장부 사본과 이상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검찰이 이정훈을 소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20년 만에 밝혀진 기업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정훈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강태수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정훈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법원은 강태수의 유족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수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려 했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남편이 관리해온 87억 원은 강태수의 사업 자금이었고, 이는 강태수의 유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돈을 강태수의 뜻에 맞게 사용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단 같은 뻔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정훈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회사를 헐값에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제가 취임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저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저는 남편이 제게 남긴 모든 자료와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강태수 건설로 바꿨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이정우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회사가 자신이 죽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뀐 것을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제 결정에 놀랐지만 결국 지지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5억만 써서 며느리를 묶어두고 나머지 82억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회사는 제 경영 아래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투자 지식과 인맥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수익의 일부를 강태수의 고향 마을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에 대한 약속도, 제 복수도, 그리고 제 새로운 삶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잘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남편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태수 건설의 대표이사, 박진수의 아내,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때가 되면 이라는 미완성의 문장, 그 답을 저는 찾았습니다. 때가 되면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믿음. 그것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여보.